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뉴욕 증시부터 가겠습니다. 네. 연일 최고치 경신이라더니 좀 주춤한 겁니까? 네, 하루 정도 쉬어줘야죠. 만약에 하루 또 쉬는 거예요? 네, 이렇게 맨날 네.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는 없는데 좀 주춤했지만 의미가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잠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기 때문인데요.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, 우리가 뭐 전 세계의 시장 금리다 이렇게 평가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어느덧 4.2%까지 올라왔거든요. 보통 이렇게 되면 성장주는 쉬거나 조정을 보이죠.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어쨌든 주식에게는 단기적으로 안 좋으니까. 근데 엔비디아는 또 기염을 토해서 4% 넘게 급등. 사상 최고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를 투자하신 모든 분들 부하 내동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계셨다면 모두가 웃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게 좀 그렇죠. 물론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았지만 네. 금리가 이렇게 급등, 폭등하는 상황인데 뭐 성장주의 대명사겠죠. AI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급등을 하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지금 금값, 은값 또 그냥 막 달려요. 또 코인, 비트코인은 이제 간밤에는 조정을 받았지만은 최근에 연일 상승세거든요. 그 다들 왜 이러지?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투자학, 경제학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구간이 요즘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. 이 달러 초강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지금 1380원대까지 올라오는 이런 원화 약세라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주식을 안 그래도 안 사는데 네. 더 살 이유가 없겠죠.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국채금리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. 기준금리 인하되면은 좀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급등 이유가 나와요? 그렇죠. 이 급등을 놓고 이제 저마다의 해석이 있는데요.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우리가 종합예술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담겨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럼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내리느냐? 저는 한 크게 한 세 가지 의미를 둡니다. 그러니까 통화 정책, 네. 연준이 앞으로 올릴 거야 기준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하면 올릴 거야라고 하면 시장 금리인 10년물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요. 뭐 내릴 거야 하면 내려가는 이제 통화 정책이 첫 번째가 있고요. 두 번째가 경기입니다. 경기가 좋아지면 좋다고 앞으로 좀 화랑이다라고 하면 금리는 오르고 또 경기가 나빠 침체될 거야라고 하면 이 시장 금리가 똑똑하니까 먼저 내리는 이제 경기를 반영하게 되고요. 세 번째 10년물 국채를 움직이는 게 수급입니다.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 미국 국채 살래, 미국이 최고야, 미국채 살래 하게 되면 금리는 떨어지고요. 나 국채 안 살래, 미국 국채 이거 이상해. 그러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자 그럼 지금 간밤에 특히 최근에 일주일 연속 왜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는가? 첫 번째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좀 계속 연준 위원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금리나 그게 더 안 해도 되겠네. 왜냐하면 미국 경기 그렇게 안 나쁘네. 고용도 괜찮네. 그러니까 이제 좀 금리 인하가 좀 주춤할 거다. B컷은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. 이제 그래서 금리가 먼저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고 경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경기 침체, 경기 둔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뚜껑을 열고 놓는 것들이 다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또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오히려 이 세 번째가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데. 지금 미국채가 이런 중동전 뭐 이런 상황에도 인기가 없어요. 이거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미 국채 사느니 금 산다. 뭐 이런 패턴으로 좀 나가고 있으면서 국채 인기가 떨어진 차원인데 거기에는 지금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미국은 빚을 더 땡겨 쓰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더 국채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뭐 정부 재정을 쓰려고 하니까 야, 이 미 국채 가치 더 떨어질 거야.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.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미 국채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. 그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올라요?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이 네. 안 되는 네. 거죠. 네. 이렇게 되면 당연히 네. 주식은 이제 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동산 당연히 안 좋죠. 주식도 특히 주식 중에서도 이런 성장 섹터 네. 지금보다는 미래를 더 보는 쪽에서는 주가가 하루 쉬어가야 된다라고 할 텐데 AI 반도체는 별개다. 뭐 이런 좀 이야기와 함께 근데 그냥 수급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대목. 그래서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묘하다. 단기적으로는 이 지금 상황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설명이 좀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. 다만 네. 어제
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S&P 500을 비롯해서 미 증시의 강세장이 좀 끝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놨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그런 강세장이 끝나기 전에 웬만한 이런 주도주는 피날레를 한번 치거든요. 혹시 지금에 나오는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가 그런 피날레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보통 천조국이라고 네.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방위비에 1,000조, 거의 1조 달러를 쓴다라고 해서 이제 천조국이라고 이제 붙이는 건데 지금 미국이 빚이 엄청 많잖아요. 이자 비용이 미국의 국방비보다 더 추월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그저께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조 1,000억 달러. 그러니까 국방비보다 이제 미 국채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. 근데 문제가 트럼프든 해리스든 더 채권 찍어내가지고 돈 땡기죠. 그러면은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면 미국 정부는 재무부는 이자 내다가 끝납니다. 볼장. 그럼 이거는 도대체 버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든 아니면 차기 누구 재무장관이 다음 정권에 오던 미 국채 금리를 저렇게 높게 두면 못 살아나. 미국도 먼저 죽는다. 네.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여기 어디에서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이제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네, 거죠. 네. 근데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미국이란 나라 우리가 와 최고야, 경기 좋아 이렇게 보지만 그 이면 그 아래를 바라보면 이제 썩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달러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건데 이 빚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우리 2022년 9월 가을 때 거의 뭐 4.7, 4.8 국채 금리가 5% 갈 때 오히려 미국이 뭐 바이백을 한다,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전전긍긍했었던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가면 더 금리가 더 오르면 미국도 이거는 버틸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점은 하나 체크 포인트로 두면 좋을 것 같아요. 평론가님은 항상 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네.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아까 지표 얘기도 하셨는데 미국 보니까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.4% 늘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를 했습니다. 네. 뭐 이런 상태면은 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나? 맞아요. 지표로 보면 그런데요. 예. 네.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금리나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? 미국 경제는 튼튼하지 않을까?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왔지만 네. 그 이면을 좀 내다보면 미국이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뭔가 잘 돌아가서 이런 경기와 주가 뭐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달러 찍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쪽 영향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네.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 미국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대선이에요. 네. 지금 뭐 트럼프가 되느냐,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 이런 네.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올랐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. 이거 어떻게 연관지어야 됩니까? 맞습니다. 정확하신데요. 요즘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금값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고 코인도 또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뭐 이런 거예요. 모기지 금리가 올랐는데도 주택 착공 건수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기존의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럴 때 나오는 말이 모든 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. 뭐 모든 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.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서 그래. 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놓고 보면 경합주에서도 상당 부분 트럼프가 좀 약진하는 그런 모양새. 더 정확히 말하면 해리스 캠프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트럼프 쪽에 트럼프의 승리 좀 많이 기울게 됐고 그래서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트럼프 트레이드, 트럼프의 방향대로 많이 가고 있는 예. 이제 그 대명사가 또 코인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럼 트럼프가 뭐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오르는 것 같은데 그럼 금값은 트럼프가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불확실성이 맞아요. 좌우하는 네, 겁니까? 네,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라는 말이 그거밖에는 해석이 좀 안 되고 있고요. 네. 이 코인,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또 심오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CBDC라고 해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.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은행들이 우리의 통화를 네. 다 디지털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합니다. 중국이 이미 디지털 위안이 있고요. 연준도 디지털 달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, 우리 한국은행도 꽤 오랜 기간 지금 이제 디지털 원을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 CBDC 디지털 통화를 반대합니다.
이거 디지털 통화로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 CBDC를 반대하고 대신에 트럼프는 어떤 쪽이냐? 그냥 종이 달러, 이 달러 쓰자. 대신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민간에 활성화시켜서 투 트랙으로 가자는. 그래서 이제 왜 트럼프가 되면 코인이지라는 것이 트럼프는 오히려 이 CBDC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의 뭐 대통령이 되겠다.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코인을 챙겨 넣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 이면을 보면 그 CBDC를 놓고 해리스 쪽과 트럼프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제 여기서도 퀘스천 마크가 나오죠.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다 이제 디지털 통화로 가려고 하잖아요. 또 우리 AI 시대에서 막 지폐 쓸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는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놓고 보면 뭐 세계 중심에서 좀 역행을 하고 있는 약간 역행자의 모습을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그런 거고요. 이런 또 한 측면이 석유죠. 지금 우리는 석유 안 쓰고 탄소 중립화하고 막 태양광 또 풍력 원전 SMR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나는 석유 더 쓴다. 나는 미국 내에 있는 셰일오일 판다. 역행자의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될까라는 거. 당선이 되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문법들을 다 뒤로 정말 바꿀 수가 있을까?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코인이 역시 배팅이야. 아니야. 나는 금이야. 나는 달러야. 나는 엔비디아야. 뭐 이런 좀 뭐 그냥 맥락 없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.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? 안 좋죠.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 이야기 계속하는데 어제가 29거래일 연속 순매도였는데요. 오늘도 제가 안 보고 왔지만은 지금 주가와 앞서 이제 창구 매도 물량 나온 거 보면 30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, 우리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. 1,380원, 81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다 깨져 있고요.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이 빠진 상태에서 개인끼리만 기관은 뭐 원래 샀다 팔았다니까 치고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이오거든요. 특히 개인 큰 손들도 바이오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개인 큰 손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금투세가 또 하나 좀 걸림돌이 되죠. 물론 아직은 민주당이 결판을 안 내주지만 강행도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개인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. 이건 결코 반가운 게 아니라 외국인이랑 좀 쿵짝이 맞아야지 개인끼리 해서 이제 달리잖아요. 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더 변동성이 큽니다.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뭐 순매도, 외환 시장의 불안감, 또 뭐 금투세 등등의 불확실성 이런 거가 다 복합적으로 이 합류를 합쳐져서 러시아보다 못한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못한 그런 국장 K 증시가 됐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 종가를 보니까요. 어제보다 2.2% 빠져서 57,700원에 맞췄고 30일 연속 매도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PBR도 아마 한 배가 깨졌을 것 같습니다. 57,000원이면. 근데 현대차는 좀 다른가 봐요.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다고요? 다른 게 아니라 현대차가 더 심하죠. 이게 더 심한 겁니까? 더 심해요. 그런 거예요?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자도 지금 개인들도 뭐 1,4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와 이래도 되는 건가 화가 나겠지만 현대차와 뭐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지금 분노가 치솟는 것이 성공을 성황리에 했고요. 이제 인도 증시에 가장 시총이 큰 종목으로 성공을 했고 티커 번호라고 하죠. 현을 씁니다. HYUM. 제가 앞서까지만 주가를 보고 왔는데 일단 밴드에서 공모가의 최상단으로 출발해서 일단은 밀리더라고요. 한 4% 정도 하락하는 것까지 보고 왔지만은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아주 성황리에 인도 주식시장에 현대차가 입성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한 4조 4천억, 4조 5천억 정도를 이제 현대차는 아마 현금을 요번을 상장을 통해서 챙기게 됐고 이 돈을 뭐 국내로 갖고 올 수는 없고요. 이걸 가지고 이제 인도에 더 투자를 하면서 인도 시장을 장악하는 인도가 거의 자동차 시장의 탑3에 드는 정말 자동차의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한 나라인데 제가 왜 현대차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하냐. 이 정도 이슈가 있으면 뭐 좋아요. 급등은 안 하더라도 하락은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지금 현대차, 기아차, 위에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
연일 하락이. 오늘 현대차 제가 종가를 안 보고 왔지만은 이런 날도 아마 빠졌을 겁니다. 앞서 이게 절대 지금 그 잠깐 빨간불 한번 들어왔다가 좀 거침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 봤거든요. 1% 빠졌다고 하네요. 1% 하락했죠. 그러니까 와 이런다고? 그 지금 뭐 인도 언론도 막 떠들고 전 세계에서 집중하는 이런 날에 오늘만 빠진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. 또 하나 극명한 것이 이번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인도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뭐 25조 뭐 요 정도가 되거든요. 26조. 근데 인도에 상장된 건 인도 시장 하나에서 네. 평가받은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의 현대차는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현대차지 않습니까? 거의 뭐 하이브리드도 만들고 그 뭐 전기차도 만들고. 그렇다면은 인도 증시의 시가총액보다는 적어도 한 3, 4배는 인간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대차가 국내 증시에서는 50조입니다. 그러니까 인도에서 상대하는 게 25조인데 전 세계를 상대하는 현대차가 50조밖에 안 된다. 코리아 증시 지금 K국장은 형편없이 저평가, 뭐 프리미엄이 아니라 할인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런 날도 현대차가 1% 하락했다라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 못지않게 현대차 투자자들도 크게 보면 한국 증시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분노에 또 하루하루를 연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코스피 시장이 걱정이네요. 아까 그 트럼프 리스크도 말씀을 하셨고 미국 빈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보니까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IMF 회의도 있고 세계은행 연차 총회도 있습니다. 여기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회의가 좀 연달아 있더라고요. 예. G20 재무장관 그 전에 APEC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은행과 IMF의 연차 총회. 이거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가장 큰 주제가 공공부채. 이게 말이 공공부채지 정부 부채,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에 소제목이 트럼프 리스크인데요. 이제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 지금 우리가 그나마 뭐 GDP 대비 60%로 우리도 지금 맨날 그 재정 적자 때문에 이 부채 국가 빚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은 선진국들은 100% 넘는데도 이제 워낙 물론 이제 거기는 달러든 유로든 엔화든 기축 통화가 있기 때문이기는 한데 이거 결국 심각하다. 이 빚을 그 어떤 나라도 갚을 수가 없고 이 빚의 대왕국이 미국이잖아요. 네, 네. 앞서 말한 것처럼 4경 원입니다. 33조 달러가 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재무장관들 또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트럼프 리스크냐? 트럼프는 더 찍을 거거든요. 돈을 더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경기 부양을 또 하려고 하니까 야 그렇게 되면 정말 미 국채 가격은 진짜 뭐 이제는 하락하고 그런 금리가 더 급등할 텐데 이거는 역효과죠.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나라에서 또 이자 내려면 이자로 재정 더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가 10년물 국채 금리로 시작됐잖아요. 그 이유가 지금 다 있습니다. 아, 여기까지 오는 거네요. 석학들도 이거 정부 부채, 국가 부채 심각하다. 이게 되돌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다. 그러니 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. 그런 회의가 열릴 것 같아요. 미국만의 빚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